셋째 주 미디어 비평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두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열공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네. 항상 이 모자를 쓰고 계셔가지고 여쭤봤었거든요. 너무 탐나가지고. 네. 네. 맞춰주신다고. 맞춤형 특별 맞춤형 모자이긴 하지만 네. 권지현 기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또 특별히 맞춰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박대현 기자님도 하나. 저는 모자가 네. 맞는 모자가 없습니다. 제 머리에도 맞으면 웬만하면 맞으실 겁니다. 안 맞습니다. 네. 군대 있을 때도 네. 안 맞는 걸로. 그래서 제가 네. 특별히 제작해서 썼습니다. 네, 저도 특별히 제작한 모자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아마. 매우 그래야 됩니다. 네. 열린 공감이 안 되는 게 있었나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빅드래곤 네. 박대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대영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엄청 항상 이렇게 친절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 취재원들에 만날 때는 네. 또 이렇게 또 많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도 가장 열린 공감 내에서도 가장 친절한 남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 말투가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라고 사람들이. 기자님은 친절함보다는 뭔가 좀 사무적인. 네, 칼같이. 네. 아니 저는 정말 좀 충격받았었어요. 저는 평생 제가 착하게 생겼다고 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네, 충격받았던. 네,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네, 굉장히 열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윤 대통령, 김 여사 결혼식 사진 화제. 오드리 헵번인 줄.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오드리 헵번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어딜 봐서 네.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네. 네. 이거 그래서 첫 네. 번째로 가져오셨네요. 네. 이건 사실은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윤비어 청가, 건비어 청가의 시대가 열린 것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 결혼식 사진을 갖고서 오드리 헵번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느낌을 느꼈고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저 결혼 사진은 지금까지 전혀 공개가 안 된 사진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흑백 사진이잖아요. 예. 뭔가 연출된 사진이고요.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전문 그 사진가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누군가 찍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공개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이슈거리가 없는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지금 원하다 보니 저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오드리 헵번은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열린 공감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오드리 헵번의 로마의 휴일이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뭐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헤드라인 제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어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발췌한 거라고 하던데 혹시 보셨어요? 그 커뮤니티 사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좀 극우 유튜버 같은. 네, 극우 유튜버요. 유튜버였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이제 오드리 헵번 같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목으로 한 건데 이게 사실 지금 한경 기사긴 하지만 실제로 키즈맘 무슨 뉴스? 네, 거기에 기사가 지금 한국경제랑 아마 뭐 어떤 제휴를 하나 봐요. 유관 단체인 것 같고 유관 그 매체인 것 같고. 제휴? 네. 사실은 제가 오늘 너무 궁금해서 그 기자랑 통화를 해봤거든요. 아, 키즈맘. 네. 대단하네. 와. 아니 그냥 별건 안 물어봤고 너무 궁금해서 이게 어떤 보도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서 보내셨는데 그 후에 재밌는 거는 이분이 네임을 바이란이 바꾸셨어요. 전화통화하고 난 뒤에? 네, 전화통화하고 난 뒤에 자기 이름을 거기서 빼셨더라고요. 키즈맘을? 네네네. 아니, 키즈맘. 한경 기자를 얘기한 거죠? 아니요. 키즈맘 기자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자는 원래 한경 기자가 아니라 키즈맘 외부. 뉴스라는 곳에서 일하는 기자인데 이게 한경에도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자가 자기 이름을 슬며시 기사에서 뺐어요. 네, 바이란에서 빠졌고. 부끄러운 줄은 안 하고. 네, 그래서 편집부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네. 이거 왜 이름 이렇게 바꾸셨어요? 권지현 기자님 알고 봤더니 되게 짓궂은 면이 있었네. 아니, 좀 개구진 면이 있는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메일이 많이 올까봐 그랬다. 네, 메일이 이렇게 많이 말씀해 올까봐 주셨는데 그랬다. 사실 이렇게 목소리로 들어봤을 때 굉장히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앳된 어린 기자님이신 것 같았고 사실 제가 이제 별명이 어린 기자거든요. 네. 왜요? 네? 진짜 어려서가 아니고. 네. 진짜 어리다. 예전에 제가 그 정광훈 기자회견에 가서 정말 던져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댓글에 아니 이렇게 어린 기자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것만 캡처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봤지? 나 어린 기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어린 기자라고 우기면서 지내고 있는데 정말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좀 어린 기자님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꼬치꼬치 묻지는 못하고. 다른 때 같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권지현 기자의 성격상 아마 지금 좀 녹취를 풀면서 이제 두근두근 했을 텐데. 근데 이제 부끄러우신 걸 그래도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오늘 녹취는 안 푸는 저는 저 사진에서 김건희 씨가 주인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배경이라는 것. 그게 좀 포인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 한 명 있고 저기에 그렇죠. 선출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저기 이제 주인공으로 얼굴이 부각되는데 제가 이따가 이제 5.18 사진 잠깐 비교해 드릴 텐데 누가 주인공이고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배경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관점이 저기서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씨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했던 그 김성애 지금은 이제 관뒀지만 결국은 그분도 평강공주로 비유를 내서 그리고 뭐 윤석열 검사는 뭐 그냥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고집센 뭐 시골 영감 같다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칼럼을 써서 결국은 청와대까지 입성을 했으나 워낙에 이제 그 망언을 좁힐 수가 없어서 이제 사임을 했죠. 결국은 김건희 씨의 그 7시간 녹취록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그렇게 국정 전반에 김건희 씨의 손길이 느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 지금 한 10분이 갔는데 오늘 시간 초과하면 마이크를 꺼버리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부 보통 부부처럼 백화점, 시장 쇼핑하고 대통령 참모들도 이걸 몰랐다. 뭐 이런 내용.
네, 그리고 주말 데이트 즐겼고 신발 떡볶이 사고 한옥마을 산책했다. 이런 내용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저렇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광장시장에서 먹방 투어를 하고 산책을 했던 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아마 이제 얘기할 겁니다. 네. 당연히 저 부부가 평일날 교통 통제를 통해서 수십만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발이 묶이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걸 넘어서 주말에까지 굳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사방에 교통 통제를 하면서 주말 나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그렇게 감수하도록 만드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조선일보와 제가 동아일보에 기사를 했지만 윤 부부, 보통 부부처럼 백화점, 시장, 쇼핑. 아니 보통 부부가 그렇게 쇼핑을 하러 갔는데 경찰이 사방팔방 다 그렇게 교통 통제를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여기 그 동아일보 기사에는 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목격담을 전하면서 한 신발 매장에서 윤 대통령을 딱 마주쳤는데 로또를 사야 하나요? 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전 이거는 보통은 이제 똥 밟으면 똥꿈을 꾸면 이제 로또를 사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판사님. 네. 네. 판사님.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기사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간 게 뭔가 소통이냐 시민 불편이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구조로 쓰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게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건데 계속 그렇게 소통이 이어질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쓴 기사들을 계속 보면서 정말 기겁을 했거든요. 네. 아, 참. 그렇습니다. 네. 계속 가볼게요. 예산 아껴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휴지통까지 재활용한다. 이런 제목. 그리고 아껴 쓰는 용산생활. 청와대 쓰던 휴지통까지 재활용. 네. 그냥 청와대를 계속 썼으면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왔고, 이제 그게 가장 크리티컬하고, 두 번째로는 서울 시민들의 어떤 이 교통 상황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돈을 또 쓰게 된 거는 세 번째 문제고. 근데 그런 일련의 문제들이 다 여기서 비롯된 건데, 그것도 귀신이 무서워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걸 갖고 청와대 휴지통까지 재활용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의 기사는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이제 사람이 돈을 펑펑 쓰고 명품 백화점 가서 막 그냥 수천만 원짜리 백을 사는데 시장 가서 콩나물 값을 깎으면서 이렇게 되게 알뜰한 주부다. 그런 이제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그 회사에서도 보면은 그 회사가 너무 어렵다고 경영 합리화 방안을 이제 내놓는데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이면지 써라. 그렇죠. 이면지 써라. 그렇죠. 물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회사가 정말 아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면지 써라 그러면서 사장 차를 바꾼다거나. 그렇죠. 그죠? 갑자기 회사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사장 이제 책상 같은 거 바꾸고 이런 것들을 자주 봤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영진들의 한 명의 좀 성과급이나 급여를 줄이면은 거의 한 수백 명 노동자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반대로 수백 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성과급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죠,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면지를 쓰는 것이 과연 이게 절약되는 것이냐, 얼마 절약되는 거냐고 한번 따진 적이 있는데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휴지통을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마음가짐을 우리가 500억 사실은 이제 수조 원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청와대 경제 효과 2천억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죠.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보안에 낭비되는 비용, 교통 체증 비용 이런 걸 다 하면 경제 효과가 마이너스 1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휴지통을 이제 그대로 쓰면서 이제 개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로 지금 혈압약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쓰는 그런 코스트들은 생각하지 않고 휴지통을 이렇게 한다는 걸 제목에 달면서 언론들이 윤비어 첨가. 근데 이게 정말 핵심이나 어떤 맥을 짚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용산에 가겠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 무속과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것밖에 사실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민일보는 정말 복음 실은 신문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창하고 있는데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지금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아껴서는 용서한 생활이라고 할 일인가 싶네요. 네. 네. 계속 가볼게요. 5만 원 안경 끼고 경호견과 찰칵. 김건희 여사 일상 관심 있대요. 5만 원 관심이 있는 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5만 원 안경. 네. 5만 원 안경. 그래서 저도 오늘 안경 네, 최초 공개. 와. 네. 이야. 안경을 끼시는군요. 아니, 이건 제가 보안경인데 사실 네? 뭐 도수는 없고 3만 원입니다. 3만 원. 네. 야, 김건희 네. 영부인이 쓰신 이 5만 원짜리 안경보다 훨씬 네. 더 저렴한 네. 안경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프로 방송인이십니다. 이런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또 소품까지 준비해 오시는 권지영 기자님. 오늘 특별히 저 네. 기사가 언급되는 걸 알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보면은 팬이 선물한 5만 원대 제품이라 그러는데 보통 선물을 왜 가격을 공개하죠? 그것도 문제인데 네, 언론들이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네. 기사로 네. 이 기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을 공개한 것도 문제예요. 네. 근데 그 김건희 씨 예전에 성형전 사진들을 보면 안경을 썼어요.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그걸 보면은 김건희 씨가 어쨌든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선물을 준 팬은 김건희 씨의 어떤 이런 도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러네. 도수, 역시 예리하세요. 저는 그게 되게 첫 번째로 이상했어요. 어떻게 도수를 알고서 선물을 줬을까? 지금 안경에 도수가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네. 딱 보면 아시는군요. 네. 안경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눈 부분을 이렇게. 저는 제가 사실은 안경을 안 쓰긴 해서 네. 잘 몰랐는데 이건 보안경이라서. 네. 보시면 딱 그렇게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안경을 확대한 티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도수가 일단 공개가 된 건데 지금 뭐 이미 페이지가 넘어간 김에 설명을 드리면 문제는 그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그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잖아요. 네. 근데 다음번 기사를 다시 다음번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어디서 제가 발췌한 사진이냐면 바로 건사랑 카페. 가입해 계시는군요. 뭐 당연히 가입을 했죠. 네, 당연히 가입을 해서 열심히 지금 김건희 씨를 찬양하고 있죠.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3대 그 메이저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종이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팬카페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을 이렇게 기사화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봤을 때 팬이 줬다고 하는 저 그 안경도 이 팬카페에 계신 분이 줬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시력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윤리적인 면, 어떤 공직자 윤리적인 면, 공직자는 아니지만 어떤 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그게 이제 어떤 윤리적인 측면. 김영란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뭐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고 네. 그런 등등에 대한 이제 또 검토를 법리적인 검토,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겠지만요. 네. 근데 이게 건사랑에 올라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또 기사화하고 아까도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나온 거를 또 기사화하고 네. 이런 게 또 포털에 뜨고 이건 너무 지금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클릭 수가 좀 나오니까 이제 저러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렇죠. 네. 또 사람들이 누군가는 정말 뭐 팬심에 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열받아서 클릭하면서 실제로 그 기사가 아까 저희가 맨 첫 번째 봤던 네. 그 기사가 또 그 언론사 1위 기사로 올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오드리 헵번이? 네. 충격적이네. 네. 오드리 헵번. 근데 권지영 기자님도 인스타 하시죠? 인스타 하긴 하는데 열심히는 안 해요. 인스타를 보면은 그게 이렇게 셀럽 마케팅이 있어요. 어떠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인스타나 유명사를 주로 사진을 올리는 곳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소품들을 그렇게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이렇게 착용을 하고 나와서 그걸 판매를 해요. 네, 저는 지금 이 김건희 씨의 역할이 인스타에서의 셀럽 마케팅의 형태와 너무 유사해서 보통은 어떠한 특정 연예인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 그게 무슨 뭐 공항 패션 뭐 누구누구 공항 패션 누구누구 어떤 거 해서 올라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걸 다시 이제 판매로 이어지는 어떤 네. 그런 형태를 너무 많이 봐서 지금 김건희 씨가 최근에 계속 뭐
옷 이야기, 그다음에 무슨 뭐 지금 이제 안경 얘기까지 나왔죠. 네. 뭐 신발 이야기. 다음엔 뭘까요? 네, 다음에는 뭐 머리끈들하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럼 백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좀 인스타에서 많이 봤던 셀럽 마케팅과 너무 흡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방금 그 박대영 기자께서는 이제 김영란법 얘기도 했지만 단순 그 김영란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언론이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김정숙 여사에게 가했던 어떤 그 옷 관련된 네. 그 옐로우 저널리즘 테러죠 거의 뭐. 네, 거의 이제 뭐 인신공격에 가까운 테러를 가했죠. 허위 사실도 많이 보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옷을 뭐 사 입은 게 아니냐 이런 뭐 사실 근거 없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관심을 끌었죠. 네. 그렇죠. 그걸로 이제 재미를 좀 본 거죠 언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비판의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김건희 씨를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옷이나 뭐 어떤 액세서리 같은 걸로 김건희 씨를 계속 띄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걸로 이제 클릭 재미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계속 가볼게요. 여기 또 오시네요. 김건희 여사의 외출복 월남치마 알고 보니 시즌 핫 아이템. 여기 이걸 쓴 이 조선일보 기자는 원래 이렇게 패션 분야의 기자신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런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연예인 다루듯이 이렇게. 근데 그 네. 정치 섹션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좌측의 기사를 보면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종의 이제 셀럽 마케팅 인스타에서의 네. 그런 형태로 카페나 SNS에 노출을 하고 그게 기사화가 되고 그 아이템이 잘 또 한번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됨으로써 잘 팔리는 그런 셀럽 마케팅을 하는데 오른쪽에 이제 이시영 씨는 정말 연예인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셀럽 마케팅을 저분은 뭐 직업이니까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시영 씨가 저렇게 뭐 그 인스타에서 셀럽 마케팅을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신문은 조선일보는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그렇게 막 까잖아요. 명품 안 입으면 안 되는 병에 걸렸나? 온몸에 1,000만 원어치 도배를 했는데 그건 진짜 악의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 이제 스타일도 있는데 그건 아마 뭐 이제 연예부 기자와 이제 그 연예인과의 어떤 관계겠죠. 근데 이제 좀 자기네들한테 협조를 평소에 잘 안 했겠죠. 개인적인 뭔가 원한을 여기다 붙인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건데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최근에 이제 또 뒤에서 나오는데 계속 김건희 씨에 관련돼서는 뭔가 이렇게 검소하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많이 부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있는 전반적인 사람들을 다 이제 그렇게 뭐 열심히 검소한 요 두 가지로 좀 만들어가려는 작업들을 지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얼굴 천재 한동훈. 근데 이거 못 읽겠어. 한번 읽어줘. 죄송해요. 이거 제가 진짜 못 읽겠어요. 네. 거부합니다. 네. 네. 거부하는구나. 네. 네. 다 우리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눈으로 봐주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네. 네. 일단은 저건 정말 그 중앙일보의 그 김경희 기자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정말 한동훈을 사랑하나 봐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저건 한동훈을 사랑하지 않고는 저 정도의 네. 기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물론 다운편에 있긴 하지만 네. 저거 입으로 내뱉지도 못하겠는데 글을 쓴다는 거는 지금 옆에 그 권재영 기자님이 대패가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긁어드려야 될 정도로 지금 막 이게 막 닭살이 돋고 계시는데. 저 원래 뭐 사랑해 이런 말 잘하는데 요즘 정말 도저히 못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사랑합니다에서 옆에 있는 그 보면 한동훈 취임식 때 맨 훈민정음 넥타이의 반정 가격. 제가 뭐 차마 이 기사 내용까지는 인용을 안 했는데 저 넥타이가 이제 8,000원짜리라는 거를 강조한 거예요. 아니 뭐 한동훈 취임식 때 맨 훈민정음 넥타이의 반정 가격이 박대영 기자님 저게 어떤 공익적 목적과 취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게? 거기다 지금 정말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기사가 많은 분인데. 네. 네. 조선일보라군요. 조선일보요? 조선일보. 지속적으로 이제 한동훈을 미화하기 위해서 네. 계속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미화하는 것이죠. 미화해서 한동훈에 가해지는 각종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고자 하는 눈물겨운 어떤 기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한동훈의 조카들 그 미국의 이제 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이 냈지만은 뭐 이제
총 7개의 논문 중에 4개는 지금 취소가 됐고 하나도 이제 취소 확률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열린공감 지금 특파원으로 가 있는 정 PD의 이제 그 취재에 따르면은 그 한동훈의 이제 처형인 진민정 씨는 2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좀 도피했다라는 지금 이제 그 내용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한동훈을 저렇게 뭐 훈민정음 넥타이로 그렇게 가리려고 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휙 올라가서 이름을 못 봤는데 미디어 비평 너무 잔인하다고 왜? 이런 거 자꾸 보여주세요. 그건 안 보고 잘 지내셨는데 네. 저희가 이 역사의 기록을 좀 남겨야 됩니다. 그럼요. 언론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디어 비평에 잠깐 보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거를 발췌를 해서 찾느라고 저야말로 매일매일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조선일보인데 저의 고충도 좀 헤아려 주세요. 네. 조선일보 저도 한때 매일 보다가 하루에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 저도 이제 이거를 진짜 아주 오래 하다가는 저의 어떤 이 정신건강에 이러다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이준석 그 여동생한테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참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레기 본색.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윤여정이 윤석열 대통령 9시 전에 출근 안 한다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출근 개념이 없다. 제가 저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념이 약간 없네요. 잘못 읽어서 대통령 개념 없다. 제가 약간 이제 잘못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마 저렇게 출근에 대한 우리가 그때 한번 교통방송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국회를 갈 때 우리는 당연히 9시 전에 출근해서 집무실에 갔다가 잠깐이라도 그 국회에 가기 전에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국회 가서 내가 이런 얘기 할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퇴근을 국회로 갈 줄 알았는데 9시 넘어서도 안 나와요. 그리고 9시 19분 되었어요. 비로소 휙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CCTV 쫙 끄고 국회까지 여의도로 질주하는 거 보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출퇴근 계속 이제 시민들이 체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회 가기 전날도 사실 칼퇴근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전날 무슨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가서 국회의장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치밀한 전략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참 미스테리해요. 주당 120시간을 후보자 시절에 주장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일할 때는 하는 거지. 사실 대통령 되고 첫 주에도 저 정도의 어떤 그런 근태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이든 뭐 경력직 이직사원이든 왔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근태가 엉망이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보면.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 과거 기사군요. 네, 과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없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무려 지금 이제 윤핵관 중 요즘은 조금 이제 장제원한테 밀렸지만 그래도 한때 윤핵관 중에 이제 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관저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주 3일만 그렇게 이제 사저를 벗어났고 나머지는 다 관저에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때 정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주로 드라마를 봤다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사저에서 근무를 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이 관저에서 근무하는 건 근무지 이탈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재택근무를 하면 문제가 있다. 라고 바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옆에 있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들이 좀 더 찾아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찾아드렸고요.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출근일지 이건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저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저 내용은 이제 더 폼이 제가 만든 것보다 저는 이제 엑셀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이쁘게 이제 만들어서 제가 어떤 네티즌이 만든 걸 제가 이제 긁어왔어요. 보시면은 저기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나와서 보면 첫날 8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8시 반, 6시 반에 퇴근을 했고 둘째 날은 9시 10분에 출근을 해서 이제 6시에 퇴근을 했는데 그날이
북한이 예, 탄도 미사일을 쏜 날이에요. 맞아, 워라벨 확실하게 지키시네요. 네, 아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워라벨에 있어서는 가장 철저한 이제 뭐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 노동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케이스고요. 또 셋째 날도 9시 55분 거의 10시가 된 시간에 나갔으나 뭐 퇴근은 이제 한 6시 정도로 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와서는 아까 문제가 됐던 어떤 뭐 떡볶이 먹고 신발 구매하고 산책하는 모습.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한 주에 있었던 게 문제가 되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문제 삼았던 기사가 나온 거죠.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없다. 되게 개념 없네요, 정말. 네, 네. 그리고 뭐 월요일은 방금 전에 뭐 네. 박대현 기자가 설명했듯이 국회로 가는 날인데 바로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린 거고요. 네. 네, 그 다음 날도 또 뭐, 근데 그 다음 날은 화요일 날은 좀 오랜만에 한 9시 정도에 출근을 하면서 그날이 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날인데 출근해서 검토하겠다.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 한 일주일 동안에 동선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들쑥날쑥 일을 하고 근태는 사실상 좀 엉망에 가깝다. 일반직 뭐 그렇게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당장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업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네. 공무원법을 찾아보시고. 네, 공무원법을 찾아봤어요. 네. 이렇게 근태를 막 그렇게 어기는 것이 공무원들은 상관이 없는가를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56조의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58조에 보면 직장 이탈 금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네.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네. 네. 근데 또 저걸 제가 찾고 있으면서 저걸 이렇게 저걸 자료를 만들고 있으면서 든 생각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헌법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헌법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고 과거에 어떤 뭐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모든 법을 그렇게 제대로 지키기보다는 그렇게 불법과 편법이 더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따위를 과연 뭐 지킬 생각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네. 북한 도발에 NSC 대신 안보 상황 점검 회의 윤석열 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 NSC 북한 미사일 탄도 미사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근무를 시작한 지 둘째 날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목이 되게 이상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NSC 이건 먼저 국가안전보장회의죠. 네. NSC 대신 안보 상황 점검 회의라는 것을 열었대요. 그리고 옆에 보면 윤 대통령이 아니고 윤 대통령실이라고 나왔죠. 그쵸.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 주재. 근데 요 얘기는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어떤 기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이 도발을 근데 이 조선일보가 특히나 이런 문제엔 민감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다루긴 다루는데 근데 뭐 NSC 회의를 이제 주재 안 했다고 하면 또 그 문제가 되니까 NSC 대신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넣어서 뭐 NSC나 안보 상황 점검 회의나 뭐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아라는 좀 그 느낌을 주기 위한 뉘앙스라고 보고 윤 대통령실 안보실장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어떤 무슨 이 상황 인식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북한 도발에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준 전형적인 헤드라인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되게 또 길어요. 구구절절 뭔가 상황을 되게 많이 여기 담아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적이 막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요즘 같은 때 기자들이 지금 나오는 거 말고 이런 거 진짜 빨리 써야 된다 하는 거 뭐 혹시 짚어주실 거 없으실까요? 요즘 같은 때. 네. 일단 뭐 경제 문제가 제일 시급하죠. 그리고 오늘도 많이 이제 보도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민영화 문제 그리고 한동훈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기사 쓸 게 많은데 외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실들이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은 그냥 썰물처럼 사라집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고 이 사람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썰물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에 대한 그 관심,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감시를 권력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건희 씨가 뭘 했다는 그런 거를 이제 대서특필하는 그런 언론들이 지금 한심할 뿐입니다. 네. 그 NSC 얘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SC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외교 안보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문기구입니다. NSC의 그 의장은 대통령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멤버들은 국무총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합참, 그리고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이 들어옵니다. 근데 각각의 그 멤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 있는 거냐면은 당연히 이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는 이제 군대의 어떤 그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북한 이제 군대의 어떤 이동 같은 거를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가운데 통일부와 국정원은 통일부는 공식 라인으로, 국정원은 비공식 라인으로 북한이 지금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지, 이게 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혹은 대화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하는 게 이제 이게 통일부와 국정원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하고 합참의 경우는 당연히 지금 이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미 공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미 공조를 점검하는 역할인 거고, 그런 어떤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게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이제 대통령 옆에서 그런 이제 대통령이 잘 뭐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으면 그걸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안보실장인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또 이제 그 국무위원회 이제 중에 수반으로서 그런 게 어떤 뭐 국내 어떤 정치에 미칠 영향 혹은 뭐 민생에 미칠 영향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멤버들로 구성을 하는 거지, 그냥 대충 뭐 짬밥과 뭐 직책순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청와대의 벙커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청와대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걸 걱정을 했냐면, 그 청와대 벙커의 모든 그런 매뉴얼과 그런 모든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걸 버리고 용산에 가면, 뭐 용산에도 벙커가 있죠. 그 국방부 벙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런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럼 국방부는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그러면은 쫓겨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과 그 북한의 징후를, 그리고 군대를 그렇게 이제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걸 다 지금 까먹는 거잖아요. 이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해왔던 매뉴얼인 거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과거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이 조금 뭐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한 대통령조차 매뉴얼에 따라 그건 짝짝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누가? 윤석열이 그걸 용산으로 감으로써 한 방에 다 무너뜨린 것이다. 그래놓고 청와대 휴지통을 챙겨왔다라고 자랑을 하니 정말 분노가 치밀소, 이게 이렇게 차오르지 않으면 정말 견디기 힘든 얘기인 거죠. 권력의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을 해바라기처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이제 이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 자기네들이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자기네들이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거를 한꺼번에 들어줄 수 있게 만들려면 지금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과 아부를 정말 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휴, 한숨이. 네, 계속할게요. 네. 이것도 조선비즈인데. 네. 자, 그래서요. 네. 지금 제가 NSC에 대한 어떤 이 구성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NSC가 그만큼 그러니까 안보와 외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래요. 네. 하는 건데, 오랫동안 쌓아온 매뉴얼이고. 근데 조선일보의 쉴드는 정말 저건 해도 너무했다는 거죠. 북 도발마다 NSC 소집은 비효율. 네. 도발 수위는 고려 변수라고 했는데, 네. 아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정도의 도발 수임은 굉장히 높은 단계 아닌가요? 그걸 갖고서 윤석열이, 그러니까 저희는 상상해 갔죠. 뭐 그날 첫날, 둘째 날 그 출퇴근 시민길 길을 왕창 막힌 상태에서 이미 이제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퇴근을 하는데 다시 그 길을 통제하면서 돌아오려고 하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이미 퇴근해서 지금 한잔하고 있는데 다시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하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북한의 도발인데 네. 그렇게 우왕좌왕 허둥지둥 했으면 그 자체로 언론이 비판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니 뭐 그냥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도발 수위는 그냥 뭐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 거야 라고 조선일보가 뭐 이따 뒤에서 그 박대영 기자가 설명을 하겠지만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항상 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걸 이제 잊어버렸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선제 타격을 얘기했던 사람. 그럼요. 네, 북한이 뭔가를 쏘면은 재빨리 뭔가를 선제 타격을 해서 네. 제압하겠다고 하던 사람. 킬체인이라고 하죠. 킬체인. 네. 그런 사람이 뭐 일찍 퇴근해서 선제 퇴근을 했죠. 선제. 네, 그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네. 네,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 재빨리 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도 별로 비판 기사는 못 보셨죠? 못 보셨죠? 네. 저만 못 본 거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최근 북한 미사일 대통령 보고사안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석 신임 국방부 장관의 이제 저희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건데요. 저는 저걸 보고서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럴 수는 있어. 왜냐하면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이 그러면 그건 난리가 나겠지만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는 뭐 그냥 뭐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뭐 천상천하 유아 검찰 뭐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게 대통령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가?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자, 만약에 진짜 그 국방부 장관이 이게 미사일을 쐈어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건 당나라 군대가 된 거고요. 네. 이것만큼 중요한 사안이 없는데 당나라 군대가 된 거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날 이제 그냥 선제 퇴근을 함으로써 NSC 주재를 못한 거에 대한 모종의 쉴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보고 패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좀 조연 삼아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부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마저도 대통령을 보고 패싱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이 대한민국 현재 군사력 전 세계 6위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네. 이 국방 어떤 평가 사이트에 보면 6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 대한민국의 군 기강을 당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임 국방부 장관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지난 한동훈 청문회 때 네. 한동수 법무부 감찰부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죠. 보고하러 서류를 들고 갔더니 네.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죠.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서 네.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네. 있으면서 서류 거기 놓고 가라고. 보지도 않고 네. 듣지도 않고 그러더니 자기한테 와서 화내고 네. 이런 거 보고하러 왔다 그러면서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랬죠. 국방부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한테 그러네. 퇴근도 할 시간 퇴근할 때 다 돼가지고 이런 거 들고 와서 나한테 짜증 그러니까 몰라 나한테 보고하지 마 그냥 그런 거 왜 알아서 못하냐 국방부 장관이 그러네. 임시식물 대통령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 임시식물 대통령이보다는 이제 워라벨의 본능에 퇴근 본능에 충실한 대통령으로서 이제 6시 이후로는 나는 이제 나의 어떤 그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는 게 싫다. 이제 그런 뭐 혹은 불편한 보고. 그러니까 뭐 한동수 감찰부장이면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한동훈 감찰 등의 이제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러 왔는데 듣기 싫으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나는 듣기 싫은 보고는 듣기 싫어. 발을 올릴 거야. 뭐 그런 게 이제 소문이 나서. 예전에 왜 뭐 감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뭐 논리라든지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하셨는데 네. 그 말이 맞나 네. 싶네요. 그러니까 네.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이 싫어하는 보고, 그러니까 저런 리더들한테는 싫어하는 보고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지금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어떤 군인들을 정말 이건 욕보이는 발언이에요. 이건 욕보이는. 그러니까 신임 국방부 장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장관은 본인이 어떤 군인으로 싸웠던 뭐 명예가 있는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남아있는 명예가 있다면 군인 정신을 지금 그냥 저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신 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 기사들이 많이 줄줄줄 나왔어야 하는 사안인 것 그렇죠. 같네요. 예. 네, 계속 보겠습니다. 한숨이 늘어가죠. 윤석열 선제 타격론, 재차 강조, 도발하면 치명적 타격 가해야.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아까, 예, 그러니까 요 기사는 좀 예전 기사지만 이제 지금 현재 NSC를 주재조차 못하고 그건 뭐 대통령 보고사항도 아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쉴드를 치고 문제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안보를 중요시 여기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후보자 시절에 보였는데 그래서 뭐 선제 타격까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선제 퇴근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 이제 우측 기사를 보면 아까 제가 그 청와대 벙커가 왜 중요한지를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 안에 모든 안보 회의를 하기 위한 매뉴얼과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그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어떤 우리의 이제 자산이고 매뉴얼이라고. 근데 그걸 윤석열 이건 그때는 이제 당선인 시절인데 차량에서 NSC를 주재한다고 그때 발언을 했죠. 그렇죠. 차량에서. 이거 한 달 전 기사. 네. 저 진짜 무식한 발언이거든요.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학습이 지금은 조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차량에서 그 NSC 회의를 무슨 뭐 에어포스 원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는 그런 NSC 회의를 주재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없어서 그것도 못해요. 근데 차량에서 한다고요? 무슨 뭐 핸드폰 켜고 무슨 뭐 이렇게 줌으로 하면 되는 줄 아나? 저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더니 아예 안 해버리는 걸로. 네. 네. 그냥 뭐 그런 거겠죠. 검사들이 이제 보통 뭐 이제 검찰 지검장 시절이나 아니면 검찰총장 시절에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있으면 찾아와서 총장님 조국을 어떻게 할까요? 아씨 그냥 영장 다 날려. 뭐 그런 식의 보고는 그냥 술 먹다가도 그냥 그냥 다 조져버려. 덮어버려. 뭐 조지든가 덮던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겠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님, 예,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분으로서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사들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약간 과격하게 표현하는 바는 있지만 이건 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못 해갖고 할 수 없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과거에 말했던 거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조목조목 짚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가져오셨네요. 네, 예. 너무 확대된 거. 네, 확대가 되는데 조금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일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쉴드를 쳤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때 국정원장을 날려버렸죠. 박지원 원장을 이제 그만두게 했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도 없고 뭐 등등등 그래서 이제 NSC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또 쉴드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과거 기사를 팩트를 찾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윤병세. 아주 위안부 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했던 굉장히 정말 이렇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역적과 같은 이제 외교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자, 이게 5월 10일 당시에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하자마자 북한이 똑같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제 항상 뭐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종의 축포죠. 이제 한번 이거 미사일 맛이나 좀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빵 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매뉴얼은 내각 구성이 다 아직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관진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이었다가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그리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 다 박근혜 정부에 있던 강요들을 그대로 지금 NSC에 불러서 이 안보 매뉴얼대로 지금 같은 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목소리가 저희 목소리 나가나요 지금 방송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나온다.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네네. 네, 김치찌개 소주 준비했는데 야당 회동 무산. 아니 영수회담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검찰 선진화법 이제 통과되고 뭐 여야 관계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와 한동훈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가. 네네네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영수회담을 해요. 영수회담을 하고 여야회담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냥 그렇게
거절을 했더니 완곡하게 거절을 했더니 나온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여야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야 뭐 윤석열이야 뭐 세상의 모든 것이다 뭐 술과 김치찌개 족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마치 이제 그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여야 간의 관계가 다 풀리면은 그냥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기사화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충격스러웠다. 기사화 그 자체가. 네. 너무 기자도 어처구니 없어서 비판하려고 쓴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진도 지금 보면 네. 마주 앉은 사람이 권영세잖아요. 네. 저게 예전에 저희 미디어 비평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선인 시절에 그때 무슨 뭐라 그러지? 무슨 윤석열의 식사 정치. 그쵸. 예, 그러면서 매일매일 어떤 메뉴를 먹는지가 이렇게 기사로 나왔던 때인데 네. 그 사진을 지금 그대로 한 번 더 재활용한 겁니다. 네. 그 당시 그 사진이군요. 네. 계속 가볼게요. 벌써 시간이 네. 필요하면 낮술. 윤석열 대통령 비서진의 국민 기자 많이 만나라.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낮술도 해도 괜찮고 비서진에 기자들 많이 만나라가 왜 점심시간 1시 30분까지 엄격하게 안 지켜도 된다. 그 내용의 그 기사군요. 네. 근데 이거 단독이에요? 몇 군데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게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라. 이게 이제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라. 이런 얘기를 해도 좀 부족할 판에. 그렇죠. 낮술을 권하는 저런. 낮술을 장려하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저 기사를 보고 또 몇 가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술을 먹고 다니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심지어 만찬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샴페인을 마시다가 김건희의 레이저 눈빛에 뱉는 모습까지도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많이 먹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물타기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검사들이 네. 기본적으로 언론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나요? 예. 그러니까 술로 일단 기자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들과 기자들은 밥 먹으면 같이 술을 한잔 하는 거예요? 항상 폭탄주가 다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폭탄주가. 네, 기자들하고 검사들은 만나서 이제 술 먹어서 기자들을 거의 이제 마시가게 하는, 완전히 술 취하게 떡이 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실 이제 자기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술만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자랑 검사랑 술 마시면 술값은 누가 내나요? 검사가 내겠지, 정말. 네. 근데 궁금하네요. 기자들은 주량이 약해? 내가 만약에 같이 그 검사들이랑 술 마시면 나는 다 그냥 이 북한만 먹고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마시겠다. 막 마셔 막 그럴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참 이게 단독으로 나왔다는 게 참 충격이네요. 네. 그리고 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대 이상민, 부의장은 김명주 의력. 네, 이런 기사. 전 요거는 또 어떤 의미로 담았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번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때 박병석 국회의장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그러니까 민주 172명의 국회의원이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법안이 이제 의장 한 명의 반대로 무산될 뻔한 일을 겪었잖아요. 억지 중재도 해야 되고.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국회의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다가 이게 정말 국회의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만큼의 그러니까 국회의 모든 입법과 초헌법적인 그런 권한도 행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지금 이제 후반부 국회의장을 선발하는 거에 이제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대충 그 이전까지는 나이순 그러니까 누가 더 다선인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5선 6선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이순 이게 거의 관례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지 유권자들이 그렇게 뽑지 말고 제대로 유권자들의 혹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국회에서 만든 법안들을 제대로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생겼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진표, 이상민 두 의원이
이제 뭐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 했던데 여기에 이제 조정식, 우상호 의원 등이 이제 같이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조선일보의 제목을 보세요. 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대 이상민. 보면은 뭐 조정식과 우상호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왜 이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름만 저렇게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바람을 쏟습니다. 정치를 하는 거죠. 언론인이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기사 저것도 아마 중앙일보 사설인데 네. 국회의장 후보가 중립 내치고 민주당 정신을 외치다니 그러면서 그러면은 뭐 아니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도 네. 서로 간의 이해관계 혹은 서로 간의 입장과 입장이 서로 상충되면은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게 그 민주주의의 기본인 거죠. 지금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모든 국가의 권력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게 불과 0.7% 때문인데 그쵸. 그러면은 172명의 과반이 훨씬 넘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같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그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대로 좀 뽑아야 된다고 했더니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뭐 중립을 내치고 민주당 정신 무조건 그러면 국힘당이 그 의석수와 상관없이 반대하면 그건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언론이 너무 좀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중립의 의미나 제대로 알고 하셔야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네들이 네. 단 한 번도 중립적인 적이 없었으면서 중립을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예. 네, 이게 사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여기까지 봤고요. 네, 다음은 열린 공간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두 개의 조선일보죠. 네. 5년 전 조선일보와 지금 조선일보. 네, 이거 박대호 기자님이 가져오신 건가 봅니다. 네네. 네. 5년 만에 달라졌어요. 자,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언제적인지 바로 얼굴이 보이죠. 5.18 네. 바로 네. 어저께네 어저께. 어제입니다. 네. 어제 5월 18일 있었던 일을 5월 19일에 다룬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네. 일면에 윤석열 잡고 5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 네. 야. 제일 얘기하고 싶은 워딩을 썼죠. 통합이라는 단어를 네. 썼고 가운데에 정면샷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중간에 넣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돋보이게 했나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시면 가운데 있네요, 사진도 또. 네. 그리고 일면에 일면 헤드라인도 아닌 그냥 밑에 박스 기사 중간에 넣어버렸네요. 네,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기사 레벨도 떨어졌죠. 그리고 사진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건 좀 정세균 당시의 직책이 뭐였지?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정세균이 대통령 같아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네. 대통령으로 보면 정세균 국회의장 그러네. 네. 네, 저런 뒤끝을 보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저런 식의 사진 옆으로 비껴서 문 대통령이 앞에 있긴 한데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위치,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 그 기사도 보면은 뭐 기사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저기 진하게 표시한 왼쪽과 비교했을 때. 약하게 표시해서 잘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렇게 이제 넣긴 넣었는데 약하게 저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죠. 김을 빼는 형태로 저런 형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5년 전과 5년 후에 같은 날짜에 나온 신문인데 네. 똑같은 행사에 참여한 어떤 정부의 이제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고요. 근데 저렇게 비교를 해놓으니까 편집, 그러니까 배치를 어디 하느냐. 그렇죠. 사진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갖고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조선일보의 마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두 장의 기사였습니다. 매번 그러시니까 놀랍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저렇게 손을 쥐고 이렇게 딱 앞으로 움켜진 모습은 강하고 진취적으로 보이죠. 뭔가 이렇게 안정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손을 저렇게 풀고 있는 듯한 저런 사진. 저런 것들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진을 담고 있는 생각이 뭔지가 저기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지난주에 그 보안앱 설치 문제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셨죠. 저희가 최초로 아마 이 이야기는 이슈는 꺼낸 것 같은데. 네네. 네. 그 이제 문제 제기하고 난 뒤에 네.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기자가 이제 취중 진담이라는 형태로 네. 이렇게
이제 좀 억울하다는 투로 얘기를 했고, 저게 보안 앱이 어떤 앱이냐면요. 예전에 양진호 씨 기억나시죠? 뺨 때리고 하던 네네네. 그 웹하드 업체. 네. 웹하드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좀 리벤지 포르노도 많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람이죠. 아주 문제가 됐는데 그 갑질 사장으로 아주 유명해서. 그렇죠. 그 사람 이후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되게 확대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설치하게 했던 것이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저 보안 앱을 설치하면은 사실상 그 개인 정보를 기자들이 문자, 그때 우리가 양진호 씨가 어느 정도 수집을 했는지를 저희가 뉴스타파 때 확인을 해봤는데 은행에 입금된 거 있잖아요.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것도 문자로 받잖아요. 그런 것까지 사장이 다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너 요즘 어디 아프냐? 병원 가서 뭘 지출한 걸 확인하는 거죠. 그건 진짜 스파이 앱이네. 네, 그러네요. 스파이 앱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다 깔으라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이제 노발대발한 거죠. 기자들이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제가 빨간 줄 표시한 걸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홍보수석과 경영처장의 설명을 들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셨다. 이런 걸 또 강조합니다. 바로 해결해줬다. 처리했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거 방금 박대영 기자의 톤이 약간 좀 북한 아나운서 같은 톤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홍보수석과 경호처장의 설명을 들으며 김정은 수령님께서는 바로 처리를 하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부를 이제 떠는 말을 이제 물론 이게 보도에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멘트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인데 이제 저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게 사실은 이제 저걸 실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안 앱을 설치하거나. 그렇겠죠? 물론 보안 앱을 설치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설치한 이유가 있죠. 대통령실 안에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춘추관이라는 기자실이 있었죠. 따로 별도의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보안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 지역이 경호 지역을 고가지로 이제 장소로 구분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자실이 대통령실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보안 앱을 설치하려 했다가 보안 앱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게 또 안에서는 사진 못 찍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절대 보안 구역으로 설정해서 녹취, 촬영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기자들이 거기 가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행패를 부리거나 갑자기 고함을 지르거나 혹은 어떤 잘못된 언행을 한다거나 이런 발을 올려놓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찍을 수가 없는 감시를 하러 들어간 기자들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 쓰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발상이 정말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하나 또 다른 포인트는 저희가 열린공감TV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언론도 자기네들이 보안 앱을 설치하라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안 앱을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하는 그런 기자들이 설치했더니 다른 데 갔더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하라고 더 한 거야. 진짜 놀라웠어요. 이게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이제 양진호 같은 사람이 하기도 하고 또 약간 일반화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경내에서 진입하기, 저도 청와대 들어가 봤지만 경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안 앱을 설치를 하거나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는 것도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실 같은 경우는 그 기자들이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트럼프예요. 왼쪽에 트럼프 저런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다른 배우인 줄 알았어요 지금. 지금 얼굴이 저기 머리 주변에 이렇게 그 헤어라인이 유달리 좀 이상하잖아요. 저게 혹시 뽀샵 처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진인데 바람에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머리를 가지런하게 빗은 형태로 나왔잖아요. 저게 가발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약간 나온 모자같이 이렇게 나온 스타일을 유지했는데 저런 머리 스타일을 누가 찍었냐면 백악관 출입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도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저걸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걸 찍은 것은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300mm 렌즈로 셔터 스피드 320으로 촬영을 했고 포토샵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윌리엄 문이라는 백악관 출입 기자가 직접 자기가 직접 이제 한국계인가 보네. 네네. 한국계 동포입니다. 우리 교포신데 저분이 백악관 출입하면서 실제로 찍은 거죠. 저 사진이 나오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게 포토샵을 하지 않은 실제 사진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카메라나 이런 게 흉기도 아니고 네네. 언제든지 사실은 뭐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녹취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전면 차단하겠고 내가 주는 말만 너희는 내 뜻대로만 써. 너무 이거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받아쓰기? 네, 하시니까 참 어처구니 없네요. 네. 네. 아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제 나오네요. 이거는 사실은 좀 이창용 한국은행장이죠. 신임 네. 한국은행장이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기준금리 0.5%를 인상할 수 있는 게 완전 배제 단계는 아니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0.5% 인상을 그냥 기정사실을 한 것처럼 좀 보여요. 근데 그건 뭐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맞죠. 미국이 연준이 지금 금리를 5월 5일 날 한번 0.5% 올렸고 6월 달에 또 올릴 조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 올리는 게 맞는데 뭐 완전 배제 인상이 완전 배제 단계는 아니다 라면서 말끝을 좀 흐렸죠. 그 이유가 저는 이 우측에 나와 있는 기사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주담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3040이 300만 명이라는 거고 지금 전 세대 대출 잔액의 절반으로 약 440조 원이나 지금 달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0.5% 올려버리면 현재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약 6%대예요. 그러면 0.5%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 한 8, 9% 경우에 따라서 더 올라가면 이제 두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는 되게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리지를 않고 언론에서도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뭐 연준에서의 상황도 그렇고 물가 지수를 봤을 때 당장 올려야 되는데라는 것을 저는 좀 이야기를 하는 게 현재 경제 상황에선 맞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뭐 완전 배제 단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저는 좀 언론이 정치적으로 현 정권의 정말 기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문제를 조금 삼고 싶은 거예요. 되게 지금 경제적으로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이렇게 또 얘기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실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 뭐 사실은 산업부 기자, 경제부 기자라고 하면은 네. 이런 문제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사실 뭐 그래서 뭐 언제 올린다는 거예요? 네. 뭐 아니면 뭐 지금 미국에서는 언제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0.5% 올리고 추가로 더 올리나요? 근데 그러면 그 정도로 뭐 치솟는 물가에 대한 것을 뭐 막을 수가 있나요?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후속 기사들이 지금 없어요. 막연하게 그냥 좀 뭐 경제적으로 좀 뭔가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가 IMF 때 어떠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한 거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사실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좀 너무 지금 나이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분석 기사가 없다. 네, NSC 아까 뭐 안보 관련된 것도 그렇고 경제 분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불편한 기사들은 안 써드리는 걸로. 그렇죠. 불편한 기사는 안 써드리는 걸로. 볼 때 불편한 기사는 안 쓰는 걸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모호하게 하고 기자들도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서거의 복심, 장제원 특사 파견. 네. 저 기사는 제가 지금 이제 뒤에 더 연관돼 있는 내용이랑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사망을 한 게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가 치솟고 모든 지금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왕족이에요. 그리고 네. 후임 대통령도 왕족이고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지금 이제 후임 대통령이 된 거고.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지도자들이 조문 겸 자원 외교를 하러 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우는 여기 우측에 지금 뭐 이스라엘제 이겼다 청궁2 아랍에미레이트의 사상 최대 4조 원어치 수출 그러면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군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관계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장제원 뭐 복시민 장제원 특사를 파견해서 마치 그 굉장히 중요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관계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진실은 어떤가? 진실은 이제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네. 두둥 보시면 자, 맨 좌측에 상단에 보면 보리스 존스 그 영국 총리입니다. 네. 그 밑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예, 해리스 미국 부통령인데 저건 이제 그 에어포스 2를 타고서 해리스 부통령이 CIA 국장이랑 그 국무부 장관이랑 같이 대규모 이제 조문사절단을 데리고 가서 다 만났어요. 네.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어떤 이런 자원에 대한 관계 때문에 황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복심 장제원은 저기 지금 잘 안 보이죠?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저 모습이 복심 장제원의 모습인데 그냥 뭐 지도자급들은 저쪽에 신임 대통령이 다 이렇게 만나서 회담도 하고 그랬지만 장제원은 저렇게 쭉 줄을 서서 2초 정도 제가 이렇게 그 해당 현지 방송으로 봤을 때 한 2초 정도 인사만 하는 거로 나오고 끝났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근데 이날이 또 하필 언제냐면요.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세계백화점 가서 신발 사고 쇼핑하신 날. 쇼핑하고 그 광장시장에서 그 뭐 시장 그렇게 자꾸 가시면 안 돼요. 네. 민폐예요. 네. 민폐인데 뭐 그렇게 대통령이 정말 급한 일이 있어갖고 장제원이 대신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럼 보리스 존스 총리나 뭐 마크롱 대통령은 뭐 한가해서 뭐 해리스 부통령이 한가해서 그렇게 바로 주말인데도 날아가겠습니까? 그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전혀 이런 것들을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해야죠. 언론에서는. 그냥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거죠. 네.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외신을 찾아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모로 그 토요일에 네. 쇼핑하실 일은 아니었다. 쇼핑이 더 중요했구나. 네. 네, 신발 사고. 그러니까 그 전전날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퇴근을 했고 그 다음날 주말에는 이제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뭐 쇼핑을 하고 시장 가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는 뭐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그런데 언론들도 그거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언론들도 직무유기를 한 거죠. 이게 만약에 제가 기사를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외교보다 쇼핑. 그렇죠. 외교보다 쇼핑. 그치. 안보보다 퇴근. 그치. 안보보다 퇴근. 그렇게 기사를 쓸 것 같아요. 제목이 아주 간결하게. 착착 감기네 그냥. 그렇게 그런 기사가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유, 네. 계속 볼게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남긴 탈원전 후폭풍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제목을 뽑을 수 있는지 참 네. 양심이 없다 싶긴 한데. 일단은 네. 한전이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한 건 맞습니다. 지금 뭐 거의 8조 원 가까이 적자가 된 상황까지는 맞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저렇게 헤드라인을 이제 한전 적자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7조 8천억이 나온 것처럼 저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잖아요. 네. 저건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그 왜곡 그 제목인데. 이 탈원전 원전 가격구는 계속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웃기는 거는 그 밑에 제가 표시한 부분 한전은 올 뭐 1분기 매출은 전년 뭐 등등등 뭐 얼마인데 영업 적자는 뭐 7조 얼마 기록했다는데 그 이유가 액화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나 석탄 등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가 급등한 데 따른 결과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기사 내용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제목에서는 장난을 치고, 네, 제목에서는 장난을 치고 이제 중간에 한번 팩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또 밑에 가서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뭐와 맞물리면서 아니 뭐와 맞물린 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거죠. 뭐 그냥 어떤 뭐 그 본질,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왜곡을 하면서 거짓에 대한 것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기사. 정말 거짓 기사, 구라 기사. 제가 이제 여기 제목을 뭐로 잡을까 하다가 그냥 구라라고 잡은 이유가 김구라가 아니고 이 구라 기사라는 게 이건 대표적인 구라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네. 왜 구라인지는 뒷장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탈원전을 외쳤지만 탈원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전력의 생산 비중이 원전에서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은 그 탈원전을 하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왜 못?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그 원가가 생산 원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탈원전을 통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더 원전의 의존도가 더 올라가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순하게 원전 전력 공급의 그 비중만 확인을 해봐도 그냥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구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에 조선일보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일단 탈원전을 시작도 못했다라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이 적자가 정말 왜 문재인 정부 때문인지. 그렇죠. 그 네. 내용이 다음에 네. 이제 팩트로 제가 이제 체크를 해왔는데 네. 이건 뭐 제가 직접 이렇게 일일이 이제 거기 그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다 제가 팩트를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예. 팩트는 탈원전은 정말 시작도 못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전력을 생산하는 어떤 비중은 석탄이 34%, 원자력과 LNG 합쳐서 약 30%, 신재생에너지가 80%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전력 생산의 어떤 그 원가가 폭등했죠. 네. 석탄이 3배 올랐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2.5배, 우라늄이 1.7배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가장 핵심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 거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사오는 전기값은 1kW당 79%나 상승을 했습니다. 162원. 근데 가격은 2.3%밖에 이제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62원 주고 사와서 115원에 팔면은 당연히 적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지금 이 그 막대한 적자의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은 아직 이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탈원전 관련해서 한전의 어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계속 가짜뉴스 냈던 거는 정말 오래전부터의 일이잖아요. 이게 네. 원전 마피아들과 언론사들도 좀 많이 유관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과거에 뭐 그런 보도도 있었죠. 조선일보가 5개 지면에 걸쳐서 그래도 후쿠시마 원전 직후에 네. 5개 지면을 걸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다. 네. 원전은. 네. 그런 걸 기획 보도를 계속 내놓는데 그게 이제 원전 그 한수원 관련된 그 재단이 있습니다. 네. 그 재단에서 뭐 한 지면에 5천만 원인가 돈을 지불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오기도 했고, 또 KBS 드라마 중에서 뜬금없이 네. 갑자기 그 의사가 지나가면서 저 방사선 치료 그게 사실은 그렇게 몸에 해롭지 않다. 원전 그렇게 원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맥락과 전혀 관계없는 대사를 칩니다. 그 대사가 500만 원짜리 대사였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죠. 네. 그때 막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유준상 씨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에 의해서 언론들이 좌우되다 보니까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돈을 결국 주니까 언론들은 한수원이 그렇게 기사형 광고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기사같이 포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광고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서 네. 원전의 문제들을 이제 감추고 덮는 동안 국민들은 알 권리가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근데 계속 이 패턴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시도한다는 건 또 계속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정말 네. 정말 조선일보는 굉장히 구조적인 원피아라고 얘기하는 쪽과 많이 지금 연관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동서가 거기 뭐 김모 논설위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수원이 아니고 원자력 관련한 어떤 그 연구원으로 있는 이 세 명이 같은 지금 하나의 이제 이해관계를 비슷한.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가 항상 늘 조선일보에서 막 나오고 유독 조선일보의 한수원의 광고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원. 네, 원. 네, 한전 비상대책 가동했고 부동산 해외 사업 팔아서 6전 마련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민영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에 대한 문제에서 이게 이제 민영화로 이어지고 있고 그 시작이 한국전력, 한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처음에 이제 당선인 시절에 한번 이렇게 이 전력 시장을 민간에 이제 개방을 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아니,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가 민영화냐. 그래서 우리 민영화를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한국전력의 적자를 핑계 삼아 지금은 부동산 해외 사업 등을 팔아서 6조 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 기사 제가 내용을 일부 지금 우측에 캡처를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는 한전의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한다라고 했죠. 네. 그 지분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의 어떤 사업자가 그 보드 멤버, 그러니까 이사회에 들어와서 회사 경영에 간섭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계속 적자 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 이렇게 이제 지분을 더 외부에 이제 팔아서 그러면서 그게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민간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그 노암 촘스키 교수의 그 책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는 어떤 방식에, 그러니까 시장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경영을 어렵게 만들게 하고 지분을 팔게 한 다음에 완전하게 민영화를 한다. 그게 이제 노암 촘스키 교수의 했던 방식이 지금 현재 한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의 첫걸음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이제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자, 2015년도와 2016년도, 2017년도에는 특히 2016년도에는 12조 원이나 흑자를 거뒀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도 또 흑자를 거뒀고,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흑자를 거뒀을 때에 대한 그러면 그 이익 잉여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영이 어렵다고 그걸 민간 사업자한테 이 사업을 만약 넘긴다고 하면 전기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여기에 지금 한국전력이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값을 급하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국민 세금이 투입돼 갖고서 사람들의 어떤 원만한 전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전기를 쓰는 데 있어 갖고 돈이 없어 갖고 그래서 그 냉난방을 못하는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공공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민간 사업자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본의 그 전기사업 민영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쿄전력이라는 곳이 민영화를 했습니다. 민영화 하자마자 어떤 결과가 나냐면 민영화를 한 바로 다음 날 4배가 올랐습니다. 전기. 4배가. 4배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한 것이 주주들과 위한 어떤 그런 이익 추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촛불 켜고 이제 붓 먹갈아서 나무 하러 다녀요. 나무에 이렇게 어디 산에 가서 나무 베서 이렇게 이제 막 땔감 해오고. 네.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네. 자, 민영화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민영화가 이제 한전뿐만이 아니라. 네. 자, 지금 나온 김대기가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엊그제 또 좀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 본인은 인천공항과 KTX 지분의 40% 정도는 민간에 매각했으면 좋겠다. 민영화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민영화는 아니래. 아니, 4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데 그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놀랍게도 충격적인 지금 언급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김대기가 저는 솔직히 박 기자님은 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그 이전부터 좀 아셨나요? 아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비서실장은 이제
정치인들 같이 이렇게 가까운 정무적인 판단을 또 같이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어떤 원만함도 그래서 뭐 그런 국회 당선자 비서실장을 장제원이 했듯이 근데 저는 김대기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봤는데 그냥 관료래요. 이 사람이 관료가 전부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걸 한번 보시죠. 예. 일단은 이제 그 방금 김대기가 얘기했던 그 민영화에 대한 거를 이제 이재명 그 고문,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죠. 네. 아주 정확히 찍었어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는 인천공항 40%의 민간 매각이 민영화 아니면 공영화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약간의 좀 뭐 그 언어적인 좀 그 저게 있지만 그래도 네. 그리고 공항, 전기, 수도, 철도, 의료는 민영화 지분 매각 안 한다고 공식 약속하면 될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네. 왜냐하면은 민간의 지분을 30-40% 넘기지만 경영 뭐 50%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논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앞으로 민영화는 계속 안 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공항, 전기, 수도, 철도, 의료는 민영화 지분 매각 안 한다고 공식 약속하면 될 일인데 말장난을 자꾸 하니까 이제 이재명 고문이 조금 이제 그냥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궁금해서 찾아보셨네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조사하면 다 나와. 네, 맥커리. 네. 맥커리의 이사였던 거예요. 최근까지. 맥커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권지현 기자님 혹시? 누구를 얘기해야 될까요? 맥커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명박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명박. 그러니까 이명박의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SOC 사업을 13개를 진행을 했어요. SOC. 근데 뭐 그 13개의 뭐 서울시장 때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 일단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13개 중에 11개의 SOC 사업을 맥커리가 다 가져갔습니다. 뭐 광주 순환도로, 창원의 마창대교, 뭐 우면산 터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맥커리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방식이 굉장히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그냥 은행에 직접 대출을 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맥커리가 저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시행사는 맥커리한테 고리로 대출을 받아서 맥커리는 그냥 순수하게 그 이자 이익으로만 2천억 정도를 버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수익 사업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식으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거기 이용자가 적어서 손해를 보면 그건 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 이게 이제 맥커리가 했던 건데 당시에 맥커리가 그러니까 맥커리가 그렇게 한참 국내 SOC 사업을 다 빨아먹던 당시에 맥커리 한국법인 지사장이 누구냐? 네, 제임스 리. 네. 제임스 리가 누구냐면 이상득의 아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맥커리는 이렇게 이제 이명박의 어떤 뭐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흔히 뭐 등장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이 국가의 기관 사업을 다 민영화시키는데 동원되는 뭐 그런 거로 이제 봤던 건데 갑자기 그 맥커리에서 최근에 이사를 했던 이 김대기가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해서 다시금 뭐 한참 돈을 잘 벌고 있는 경영 성과도 뭐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좋은 KTX와 인천공항을 한전은 적자라도 보지. 근데 뭐 환경적인 요인이지만 적자라도 보지. 근데 이거 지금 인천공항과 KTX는 지금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경영 실적도 좋은데 30-40% 민간 지분 넘긴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뭐 거의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의 아주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게 본인만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대통령의 복심도 담겨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약간의 뭐 좀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의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그 민영화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지금 나와서 그렇게 과도한 민영화를 공공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민영화를 이제 막아야지 이렇게 안 돼가다는 정말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거덜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명박 때 어떤 자원외교나 이럴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갈 것 같고. 심각하죠. 예,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한 비판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보면은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미디어 비평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사평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이런 내용을 언론들이 이렇게 감추거나 숨기면서 왜곡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다. 오죽 답답하면 이제 이 열린공감 미디어 비평 시간에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나. 그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예, 계속. 김대기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 건데 한번 보시죠. 또 그 다음 걸 보시면. 뭐죠, 이건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비위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한 이슈가 지금 제가 아주 노골적인 이렇게 이 성비위 사건은 또 권 기자님이 계셔갖고 제가 이제 안 갖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왜 제가 있다고 안 가져오세요? 아니 아무튼 그냥 좀 민망해서 저거 민망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이 윤재순이 어떤 시를 썼는데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내용이 정말 아주 그냥 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좀 나빠요. 한마디로. 나쁜데 그게 이제 시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일반인 잣대로 보지 말라 그러면서 윤재순이 쓴 시를 두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윤재순이 어떤 시를 썼나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건 박태현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고 싶지는 않고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그거 비슷하네요. 진동균 전 검사의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동균 검사의 판결문은 그런데 판결문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시인가요? 이건 시예요, 시. 이게 시집입니다.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 그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소제목의 경우는 기존의 언론에서는 또 저 부분은 또 안 보이게 마사지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YTN에서 이게 사실은 원문을 찾아보면 저런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은 전동차에서 성범죄죠. 성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이 남자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실은 그걸 시라고 썼어요, 시로. 보통 이제 시라고 하면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뭔가 이제 힘들었던 마음도 좀 놓게 되고 좀 돌아보게 되고 뭔가 여러 가지 감상적이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열이 난다는 거는 저거는 야설이죠. 저건 정말 근데도 불구하고 저 윤재순은 지금 절대적으로 윤석열 저 사람은 검찰에 근무를 했는데 검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행정 부서의 직원이었어요. 대검의 운영 과정이었죠. 네, 운영 과정이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요. 윤석열의 특활비를 관리해 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 가서도 특활비 관리한. 그런 이제 지금 이렇게 보통은 뭐 김성애도 못 견디고 이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이 지금 윤재순을 끝까지 지금 같이 끌고 가는 이유는 제가 추측을 하건데 윤석열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거는 윤재순은 다 들고 있겠죠. 147억에 대한 어떤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재순은 끝까지 챙길 수밖에 없는 윤석열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숨 쉬세요.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거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여성단체 검수완박 결사 반대, 성범죄 피해자 법적 구제 차단. 제가 뭐 이거 조금 지난 기사인데 이 기사를 굳이 지금 가져온 이유는 5월 초 기사인데요. 좀 기사는 그때 검찰 선진화법이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가 됐을 때 여성단체에서는 저기 앞에 가서 뭐 대검 앞에 가서 이렇게 이걸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이 지금 검찰 선진화법 때문에 구제가 안 된다라는 그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반대 시위를 했단 말이죠. 여성단체가. 제가 이 여성단체를. 이름이 뭐죠? 여성단체 이름. 제가 지금 이름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직접 찾아봐서 봤는데. 여성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찾아봤는데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봤는데 특보 단체가 아닙니다. 나름의 좀 그렇게 오래된 단체고 무슨 무슨 여성단체 연합회의 성격이라 꽤 많은 곳과 연대를 하면서 하는 규모가 제법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 지금 검찰 선진화법을 반대했던 곳이 앞에 윤재순. 제가 놀랍게도요, 지금 이 윤재순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나 어떤 이게 그냥 사퇴를 이야기하는 여성단체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까지 했던 여성단체가 윤재순의 저 정도 시는 그냥 그다지 문제가 없는 건가? 그냥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가 싶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페미니즘의 운동이 여성 운동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계속 가볼게요. 이거는 K방역의 상징 정은경 청장의 마지막 소회 요걸 가져오셨네요. 네.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이렇게 사진에서도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정은경 청장은 사실은 뭐 진짜 K방역의 상징이고 전 세계 그 2019년, 20년 그때 뭐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뭐 100명의 유력 인물로도 들어가고 뭐 지금 정은경 청장이 주도했던 이 그 방역에 대한 매뉴얼은 전 세계 지금 이제 그 보건기구에도 이렇게 실릴 정도가 돼서 굉장히 아주 좋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 뭐 좀 이전 사진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올린 것은 머리를 뭐 염색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해서 지금 지쳐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일 외에는 다른 거를 신경 쓰지 못했다. 근데 저런 분을 사실은 윤석열 지금 정부에서는 잘랐어요, 사실상. 네. 그리고 새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경란이라는 분입니다. 백경란. 네. 근데 백경란이 궁금해서 누군지 봤더니 이제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40년 직이라고 하네요. 네. 항상 40년 직이네요. 네, 40년 직이네. 항상 40년 직이네.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밑에 조금 또 어떻게 보시면은 안이 찍고 윤이 수락한 백경란, 알고 보니 메르스 해결 숨은 공신. 이거는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2대1 기사인데 이게 매기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메르스는 대한민국의 어떤 방역에 실패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메르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중동 국가들보다 가장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메르스 감염자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롱을 받았어요. 그때 그 메르스 때문에 한국의 어떤 방역. 그게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모든 게 다 뒤바뀌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이 백경란 신임 청장을 안철수 부인의 친구라는 것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그 와중에 메르스 해결의 숨은 공신이라는 거에서 저는 좀 대체 의도가 매기는 거냐 찬양을 하는 거냐가 대단히 좀 궁금했다. 근데 소제목을 보니까 뭐 똑똑하고 합리적, 코로나 논문 저자 활발히 활동, 방역체계 구축 적임 뭐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긴 하네요. 메르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그 사이에 또 잊었다고 생각해서 저런 기사를 쓰는데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메르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메르스 하면요? 네. 그 당시에 전 낙타고기. 그쵸. 낙타한 데서 옮긴다 그래서. 낙타와 가까이 가지 말라니까. 네. 아니 그 기사가 기억나요. 낙타한 데서 옮는데 낙타를 제일 먼저 탄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만 살기로 한 기자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들의 기억력을 그렇게 그 닭머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기사를 다 안 찾아봐도 다 그게 박제도 되어 있고 기억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K방역이고 뭔가 코로나 대응을 되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라고 좀 진짜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예. 국민의 지적 수준을 계속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대영 기자가 좀 원체 진지한 캐릭터긴 한데 여기 지금 미디어 비평에 나와 있는 이 기사들의 내용을 보고서 같은 이제 물론 두 분 다 현직 언론 종사자로서 진짜 이건 비평조차 하기가 정말 짜증난다는 느낌이 지금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져온 사례들은 되게 안 좋은 사례들만 가져오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좋은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좋은 사례들도 미디어 칭찬을 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박대현 기자께서 한번 좀 가져와 보시죠. 네. 근데 칭찬할 만한 기사도 한 번씩 좀 가져와서 그럴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기사는 왜 이렇게 해서 안 보는 걸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좀 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막 재활용 얘기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 비평을 보고 있다 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전 세계 우주에서 최하위 우주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은경 청장께 이제 헌사하는 트리뷰트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한번 나왔던 건데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한 번 더 갖고 온 게
정은경 청장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좌측에 나와 있는 저 그래프, 저게 이제 오미크론이 가장 피크였던 시기였죠. 그게 3월달과 4월달. 그래서 그때 주로 3월달이었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그때 망가지는 것처럼 당시 조중동은 이제 책임을 묻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그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한 번 더 휩쓸고 지나가서 이젠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시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각국들이 굉장히 이제 스스로 몸빵을 하면서 그 피해를 겪었던 어떤 그런 그 사례들을 다 한번 쫙 이제 보고 나서 위드 코로나 단계로 가기 시작했던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코로나의 피크가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6개월 혹은 3개월 더 빨리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망자 혹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발병률이 더 나왔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헌신적인 방역 당국의 노력. 저는 그래서 그걸 지금의 이제 정경 총장에게, 청장에게 이제 그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저 그래프를 한 번 더 갖고 왔고요. 그럼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까 신임, 누구였지? 아까 그 백경란 청장이 그 역할을 부디 잘 해줘서 다시 대한민국이 잘 해왔던 방역이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미디어 비평 시간가 봤는데요. 그래도 오늘이 가장 시간을 잘 지킨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보면서 제가 좀 지치더라고요. 계속 이 기사를 계속 보니까. 근데 국민들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지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두 분 그래도 마무리 해주시는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대용 기자님. 아까 제가 이제 외교보다 외교보다 쇼핑. 그리고 안보보다 퇴근. 좋았어. 그거 헤드라인 끝내줬어. 오늘 히트인가요? 네. 내가 썸네일 제목을 그걸 말씀해 주셨어야지. 예. 그 좋은 썸네일 제목인데. 제가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언론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권력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윤석열은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언론들에게는 당근을 주고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외면하거나 철저히 무시하거나 철퇴를 내린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유세할 때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권력이라는 단맛을 충분히 본 사람이잖아요. 권력의 어떤 단맛을.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최대한 지금 저자세로 얻어낼 걸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첨하는 기사를 지금 써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민영화라는 신호까지 줬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금 쫙 줄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자기네들의 당근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부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사람들도 지금 장관들로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려워질 경우에 언론들이 다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언론인들이 제발 회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 공익을 위해서 스스로 공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감시의 눈을 잃지 말아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영화에 대한 얘기와 이제 안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특히나 이제 민영화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현재 국가 경제도 물가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이제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북한 문제와 물가 문제라고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제 안보에도,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도 실패를 했고, 실패라기보다는 굉장히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정말 이제 험난한 어떤 예상을 하도록 만들었고, 물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눈앞에 있는 선거 때문에 그것을 다 그 혹세무민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갖고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근데 거기에 지금 도리어 이제 그런 이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통해서 배를 불리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면요. 지금 아까 이재명 고문은 적어도 뭐 전기, 철도, 공항, 수도, 그다음에 의료는 절대 민영화를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민영화가 되면 대한민국의 일반 그 서민들과 중산층까지도 굉장히 어떤 삶의 위협을 받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도쿄 전력이 민영화되고 전기값이 한 번에 4배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도 민영화된 어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현재 KTX 요금보다 한 5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비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더 미국이 좀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보면 민영화라는 게 얼마나, 허울 좋은 민영화라는 게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그 일반 국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지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언론들이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함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혹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뭐 위험한 짓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없다. 너무 없어갖고 저는 지금 21세기 2022년도를 살아가는 게 어떻게 과거의 그 뭐 군사 독재 시절보다도 더 기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지 좀 많이 좀 위험천만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뭐 제가 이제 방금 박재용 기자나 이제 권지현 기자께서 좀 좋은 사례는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뭐 찾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문제점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미디어 비평 시간에서 이 김두일 작가가 좀 이러한 언론의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뭐 기대의 말씀도 한번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이 자꾸 뭔가 이해관계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렇죠. 중심을 못 잡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변상욱 선배가 해줬던 얘기였는데, 회색은 더 검어지지 절대 희어지지 않는다. 근데 언론들이 지금 저 계속 회색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검어지고 있고, 세상을 정말 좀 밝게 만들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둡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가 너무 우려스럽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까만 세상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좀 밝게 좀 촛불을 다시 들어서 좀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또 이렇게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거의 저희 8,000명 정도의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돈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열린 장터에서 2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